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원우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이 많이 넘어간 이후로 경찰 조사가 중요해졌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경찰에서 36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조사관부터 시작해서 경찰서장까지 역임하셨던 저희 박중희 고문님을 초대하여서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중희 고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36년간 경찰에서 재직을 하셨던 우리 박 고문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 대응 방법, 그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꼭 상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님, 보통 이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의자는 보통 며칠 정도 지나야 이제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고소 사건이나 112 신고 사건 발생 보고 등에 따라서 다르고 또 수사관의 스케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를 하여 그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가해자, 피고소인 등에게 연락을 하여 조사를 하므로 빠르면 3일에서 10일 이내에 연락이 갈 수도 있고, 피해자, 고소인 조사가 늦어지거나 하면 20일에서 약 1개월 정도 되어야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제 연락을 받게 되면은 이제 수사관이 언제 출석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바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당사자가 이제 수사관과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불이익하거나 그런 영향들이 조금 있습니까?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나 우편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스케줄에 따라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출석 약속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계속해서 수사관 연락을 회피하게 되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는 필히 수사관에게 정당한 이유를 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찰 출석 일자가 잡혀가지고 진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뭐 이런 저런 것들 좀 준비해서 가면 편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하고,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가시면 좋고, 만약 조사 시에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조사 후에 제출을 해도 됩니다. 또한 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도장을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에 간인과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도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게 되므로 손에 인주를 묻혀야 되고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알고 가면 될까요? 피해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물어서 피의자임을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후에 고소 내용이나 신고 내용, 즉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조사를 하고, 피의자의 경우 조사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고 그에 따라 피의자가 직접 답변을 기재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한 후에 실제적인 고소 내용, 신고 내용을 조사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사관들이 처음에는 조금 포괄적 질문이라고 하죠.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열어놓은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당사자가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그나마? 경찰 조사 시에 포괄적으로 질문받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상황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을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도주나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 등 부인할 경우 등인데, 그때에는 당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부분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는 피의자 본인 이외에 피해자 또는 목격자, 참고인 또는 CCTV 조사, 휴대폰 대화 내용 등으로 확인이 되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개괄적 질문 이외에 좀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뭐 네라고도 하든지 아니면 아니야라고 하든지 단답식의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라든지 아니오라는 그런 단답형 이외에
어떤 뭐 자신만의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부연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이나 불리한 말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 질문의 경우에는 예, 아니요로 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받을 때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럼 답변을 하는 게 수사관 입장에서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되 고소 내용이나 신고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진술을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추측성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금방 확인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진술의 신뢰,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진술 내용과는 달리 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피해자도 그렇고요. 피의자도 그렇고요. 막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정말 무뚝뚝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태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니라고 의사표심이 진술을 하고 수사관과 불필요하게 다투거나 언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후에는 수사관으로부터 이후의 진행 절차나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소명 자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도 하고 또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언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나 이런 걸 시작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수사관 성향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딱딱하거나 무거운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좀 밝은 분위기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대체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 피해 내용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고소인의 경우에도 대체로 조사관들이 친절하게 조사를 진행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거나 하면 이에 대해 추궁을 하게 되므로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조사관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 동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다 보면은 피의자분들이 이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듯이 억울함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모님이 예전 조사 과정에서 보셨을 때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는 조금 티가 나나요? 대체로 조사관들은 얼굴이나 태도 이런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진술하는 내용이나 자료 조사 내용에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렇게 받을 때 이것만은 좀 피해야 된다.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 있을까? 말을 번복한다거나 또 거짓말을 한다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사관들과 언쟁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사가 뭐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통 2시간,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명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진술하면서 잠시 뭐 착각을 한다거나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하면 반드시 사후에 시정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은 말의 번복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냥 혼자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나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또한 조사 직접 당사자 이외에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도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나 관련 자료 등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조사 전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사본을 제공받아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조사 시에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과 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도움을 받게 되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도 변소 내용과 해당되는 판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등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 시에 참여할 수 있고 법률적 조언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고모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더 이어서 이제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음주운전 단속이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그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고모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